더마카와 함께 시선 집중의 문을 열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더마카입니다. 10월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오늘이. 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촌철님들이 10월의 마지막 날에 의미 부여를 하시는 인사를 많이 보내주고 계신데 크로우님, 10월의 마지막 날 이용의 노래가 생각나네요 해주셨고, 김동호님, 종배영님, 오늘 10월의 마지막 밤 노래 한번 불러주시면 안 돼요? 자, 넘어가고요. 근데 이게 노래 제목이 아니죠. 10월의 마지막 밤. 그럼요. 가사죠, 가사. 아, 그래서 찾아봤어요. 제목이 제이빈 당연히 알겠죠? 잊혀진 계절. 어휴, 역시. 네. 그러니까 10월의 마지막 밤을 운이하는 분들은 이제 대략 4, 5, 60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제이비의 친구들이다. 이렇게 정리를 하겠고요. 뭐 부인하진 않겠습니다. 예, 황재경님, 오늘도 시선 집중 대기 중입니다. 시선 집중의 삐딱선 정신으로 현실을 비판하는 정신 아주 좋아요. 파이팅이라고 해주셨고요. 네. 느낌 있는 남자님은 오랜만에 인사드립니다. 여름에 구조조정되고 나서 택배일을 시작했는데 몸은 고되도 일하는 즐거움에 최선을 다해 일하고 있습니다. 쌀쌀해지는 날씨 감기 조심하시고 오늘도 파이팅 하세요 라고 인사해 주셨어요. 즐겁게 일하신다니까 그럼 된 거죠. 그게 참 힘든 일인데. 네. 그렇죠? 몸은 고되도 즐겁게 일하고 계시다고 했고요. 안전운전 하시고요. 사마나 사고님, 큰일입니다. 왜 큰일일까요? 뭘 이렇게 뜸을 들여. 읽어드릴게요. 네. 출퇴근길 운전 중에 딱 30분만 본방으로 듣고자 했지만 날로 늘어가는 시사 지식 때문에 회사에서는 저에 관해 정계 진출설이 소문으로 돌고 있어요. 예. 자, 파이팅. 네. 사마나 사구님, 어느 지역에 출마하시겠습니까? 내년이 총선인데. 그러니까요. 인터뷰 한번 해야 될 것 같네요. 네. 결심이 서시면 문자 보내주세요. 예. 자, 이렇게 아침 인사 전해드리고요. JB타임즈 오늘 주목할 뉴스들 본격적으로 챙겨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국민의힘이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방안을 당론으로 추진하기로 하지 않았습니까? 김포뿐이 아니죠. 김기현 대표가 어제 김포 한강 차량기지에서 열린 수도권 신도시 교통대책 간담회에 참석을 해서 당 내부에서 검토한 결과 김포를 서울에 편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을 내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기까지는 뭐 그렇다 치겠는데 그 다음 말이 상당히 의미심장했습니다. 김포가 대표적이긴 하지만 서울과 맞닿아 있는 주변 도시 중에 상당수가 행정구역만 서울과 나누어져 있을 뿐 서울 생활권이자 문화권이다. 이런 경우 생활권을 합쳐야 한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이게 무슨 뜻인가 봤더니 오늘 중앙일보가 여권 핵심 관계자의 말을 전했는데요. 김포뿐만 아니라 구리, 광명, 하남시 등은 편입 조정 대상에 당연히 포함될 것이다. 생활권과 행정구역이 불일치되는 지역을 서울로 편입하는 안을 공약으로 삼기 위해 상당히 오래전부터 밀도 있는 논의를 해왔다. 이렇게 상당히 오래전부터. 예, 메트로폴리탄 서울 공약으로 잘 다듬으면 수도권 선거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도 있다. 이런 말까지 했다고 합니다. 민주당에서는 좀 뜬금없다 이런 반응을 내놓기도 했던데 이른바 수도권 위기론을 돌파할 묘책이다 뭐 이렇게 해서 꺼내 드는 건가요? 그렇게 봐야 되는 건데요. 자, 여기서 일단 이거는 지금의 국면에서는 추진 불가능합니다. 경기도가 동의를 해야 되고 근데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것은 최종적으로 이건 입법 사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21대 국회 임기 내에는 민주당이 동의하지 않는 이상은 법률안을 바꿀 수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꺼내드는 이유, 이거는 그림이 너무 뻔한 것이죠. 총선에서 뭘로 공약으로 내걸어 버립니다. 이렇게 되면서 수도권 민심을 뒤흔들어 버리면 총선의 전선 자체가 바뀐다고 이제 설정이 되는 거죠. 이른바 윤석열 정부 심판이라고 하는 정치 선거를 지역 선거로 전환시켜 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이런 전략이 여기에 깔려 있을 수가 있습니다. 여기서 이해관계가 엇갈려서 반응이 조금씩은 다를 수 있겠지만 근본적으로는 전선 자체를 해체해버린다. 이른바 심판구도라고 하는 전선을 해체해버릴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아마 국민의힘은 주목을 했던 것 같고요. 또 한 가지는 지금 거명되고 있는 이 서울 주변 도시 입장에서 서울 편입을 반길 것이냐 말 것이냐.
이해관계에 따라서 여기서 반길 것이다라고 지금 깔고 접근하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되어버리면 수도권 지역의 판세가 요동이 칠 수 있다는 점도 당연히 고려를 했을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은 말 그대로 히든카드로 지금 이걸 삼은 것이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은데, 자, 중요한 점은 여기서 또 하나 나누겠습니다. 이게 히든카드였다면 그걸 꺼내드는 타이밍이 지금이 맞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또 발생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자, 지금은 빠른 것이냐, 적정한 타이밍이냐, 늦은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여기서 딱 궤를 같이 하는 부분을 봐야 되는 게 경기도 분도를 지금 김동연 경기지사가 추진을 해왔습니다. 그러면서 정부의 분도를 위한 투표까지 지금 제안을 해놓은 상태입니다. 그러니까 경기도 일정을 가만히 보다가 딱 타이밍을 골라서 지금 이야기를 했다고 봐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는 국정감사가 끝나지 않았습니까? 예산심의로 넘어가는 상태고, 예산심의라고 하는 것들이 보통 예결위에서는 열심히 싸우다가 나중에 골방에서 몇몇 분이 정리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 이렇게 놓고 본다면 사실상 총선 국면으로 이제 전환되고 있다는 판단에서 지금 꺼내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논란이 되면 될수록, 공방이 되면 될수록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나쁠 것 없다, 이렇게 판단했다고 읽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또 그 기사에 보면 국민의힘이 그래서 어떻게 할 거냐. 국회에서 의원 입법 형태로 서울시 경기도 관할구역 변경 법안을 당론 발의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네. 이렇게 하면 주민 의견만 수렴을 하면 관할 단체장 동의 없이도 추진이 가능하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이게 맞는 건지 좀 살펴봐야 될 필요성도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지난주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그때 김포시의 서울시 편입 문제를 제이비가 여쭸잖아요. 네. 그랬더니 그거는 조금 시기상조고 뭐 지금 얘기할 바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었잖아요.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뭐 김동연 경기도지사가 어떻게 반응할지 그것도 좀 살펴봐야 될 것 같은데 네. 이게 논의되면 논의될수록 여당에 나쁠 게 없다는 게 지금 제이비의 판단이었잖아요. 네. 그 얘기는 요걸로 논란의 전환, 이슈의 전환을 시키는 것이 별로 나쁘진 않다. 이슈에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그림이 나올 수 있겠죠. 그러면 해당 지역은 서울로 편입이 되니까 집값 오르고 좋지 않겠는가, 반길 것이다. 그래서 해당 지역에서 총선 판세를 유리하게 끌 수 있는데, 그러면 반대로 인접 서울 주민들은 반대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가 나올 수 있죠. 그래서 이해관계가 엇갈리기 때문에 거기서 거기 아니냐, 플러스 마이너스 제로 아니냐, 이렇게도 볼 수 있겠지만 계산법은 그렇게 가는 게 아니죠. 그건 백지 상태의 계산법이고, 지금의 현행 수도권에서의 지지율 추이에 기초해서 본다면 믿자야 본전이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이런 지금 그 이야기가 지금 그러니까 계산법이 나올 수가 있는 것이죠. 네. 촌철민들 반응은 좀 엇갈리시네요. 일단 널사탕해님 그냥 전국을 서울이라고 합시다. 뭐 이런 의견. 지금 중요한 그 이야기를 했는데요. 제가 마지막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었던 것들은 이른바 이거는 메트로폴리스 서울 전략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는 선거를 목전에 두고 선거용으로 꺼낼 수 있는 의제가 아니에요. 이거는 말 그대로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인가라는 그랜드 디자인에서 나와야 되는 이야기인데, 자, 선거를 목전에 둔 상태에서 선거만을 의식해서 나와버리면 이 논의가 그러니까 제대로 궤도에 올라서 이루어질 수 있느냐라는 문제가 발생해요. 다시 말해서 정책사안을 정쟁 사안으로 바꿔버리면 논의가 왜곡되어 버리는 거죠. 근데 이거는 그런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국가 발전 전략을 어떻게 짤 것이고 거기서 서울 과밀 현상을 어떻게 해소할 것이냐, 아니면 대세가 메트로로 가고 있기 때문에 차라리 그쪽으로 박차를 가하는 게 효율상 더 낫다. 뭐 이런 식으로 가더라도 이 얘기가 바탕에 깔리면서 논의가 진행이 돼야 되는데 이런 것 없이 그냥 뚝딱 이렇게 되어버리면 이건 본말이 바뀌는 것이다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죠. 네, 아름다운 독도님이 서울을 계속 이렇게 비대하게 만드는 일이 과연 나라를 위해 좋은 걸까요? 라는 아주 근본적인 질문을 좀 보내주셨고요. 서해 고고학 야장님은 양주, 의정부, 남양주, 과천, 고양, 하남은 왜 빠질까요? 양주는 심지어 조선시대 양주목으로 한양과 밀접하게 관련까지 있었는데요. 라고 해주셨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그 경기도 전체가 되어야죠.
네, 그리고 또 많은 분들은 그럼 인천이 서울이랑 제일 가깝지 않습니까? 인천은 왜 그냥 특별시로 둡니까? 뭐 이런 의견도 지금 주고 계시고요. 라디오 헤드님은 서울로 더 집중, 또 부동산 선거인가요? 라고 물음표를 던져주셨네요. 그리고 JSJ님은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세종시 공약 내밀 때와 비슷한 것 같은데요. 그러니까 지금 그 국민의힘 안팎에서 이 행정 수도보다 폭발력이 더 클 거다 이런 얘기가 지금 벌써 나오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요게 하나의 아마 그 검토 사항이 됐던 것 같고 또 한 가지는 제가 본다면 2008년 총선이 있었습니다. 이때 그 수도권 특히 서울을 휘어잡았던 총선 의제가 뭐였냐면 뉴타운 개발이었어요. 그러면서 거의 서울을 휩쓸다시피 했습니다. 지금 국민의힘의 전신이. 결국은 이것까지도 하나의 참고 사항으로 놓고 총선 전략을 짜왔던 것이 아닌가. 요 점도 좀 함께 검토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아무튼 이거는 앞으로 크게 쟁점이 될 가능성이 있다. 앞으로도 네. 충분히 다룰 수 있을 것 같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 하나하나하님이 서울로 김포가 편입되면 청약 거주지 우선자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라고 디테일한 질문 보내주셨고 안드로메다로님은 파주도 고생 많이 했습니다. 편입시켜주세요. 뭐 이런 의견들이 들어오고 있다. 제이비타임스 다음 주목할 뉴스는 어떤 겁니까?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패배 후에 경제와 민생에 집중해야 한다는 지적이 터져 나온 걸 의식했는지 윤석열 대통령이 국무회의에서 이에 대한 언급에 집중을 했습니다. 중동 순방의 경제적 성과를 쭉 나열하고 용산 참모진 등의 현장 탐방과 일자리 개선을 강조를 했고 전세 사기 엄단 의지를 피력을 했어요. 등등. 근데 이 나열 속에서 가장 눈에 띈 거 바로 이 대목인데요. 들어보시죠. 이번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안을 두고 숫자가 없는 맹탕이라거나 선거를 앞둔 몸살이기라고 하는 비판 의견도 있습니다. 그러나 연금개혁은 과학적 근거나 사회적 합의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으로 마무리 질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과거 정부는 연금개혁에 대한 의지 없이 4개 대안을 제출하여 갈등만 초래했습니다. 우리 정부는 이러한 전철을 반복하지 않고 제대로 된 연금개혁을 이뤄내기 위해 착실하게 준비해 왔습니다. 최고의 전문가들과 80여 차례 회의를 통해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습니다. 24번의 계층별 심층 인터뷰를 통해 의견을 꼼꼼하게 경청하고 일반 국민 의견도 철저히 조사했습니다. 정부는 지금까지 충실하게 준비한 방대한 데이터를 종합운영계획과 함께 국회에 제출합니다. 연금개혁은 법률 개정으로 완성되는 만큼 정부는 국회의 개혁방안 마련 과정과 공론화 추진 과정에도 적극 참여하고 지원할 것입니다. 네, 좀 길게 들었는데요. 왜 이걸 고르셨습니까? 논란의 지점이 있기 때문인데요. 뭐 또 문재인 정부 탓이냐 이런 얘기하던데 그런 거 빼고 저는 이 얘기를 좀 하겠습니다. 첫째, 윤석열 대통령은 또 과학을 강조했습니다. 네. 과학적 근거 없이 결론적인 숫자만 제시하는 것을 비판하는 한편 최고의 전문가들과 함께 과학적 근거를 축적했다고 말을 했어요. 근데 이 두 마디를 합치면 어떤 얘기가 되는 겁니까? 과학적 근거가 확실하면 결론을 낼 수 있다는 얘기가 돼야 됩니다. 근데 안 냈잖아요. 그래서 문제 있는 거 아니냐.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지금 축적을 했는데 왜 결론을 안 냅니까? 이해가 안 되고요. 첫째. 두 번째. 이 이율 배반 논리를 정당화할 수 있는 탈출구가 하나 있어 보입니다. 그게 뭐냐면 이른바 사회적 합의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말을 잘 들어보면 기본적인 사회적 합의 창구로 국회를 설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조금 전에 들으신 대로. 네. 그러니까 정부가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마련했으니까 이걸 갖고 국회에서 합의를 도출해 줬으면 좋겠다라는 얘기로 그냥 한번 해석을 합시다. 이건 참으로 모범적인 국회 존중 태도인 것 같은데 헌데 근데 왜 이런 태도가 선택적일까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느냐. 노란봉투법이나 방송 3법에 대해서는 국회 입법 절차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거부권 운운 발언이 먼저 나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럼 이걸 국회 존중하는 태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마땅히 지원은 하되 참견은 하지 않으면서 기다려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결론을 앞서서 흘리고 있느냐라는 얘기가 나오는 거죠.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확보한 건에 대해서조차 빈칸을 남겨놓는 마당에 왜 법률안들에 대해서는 미리 차단막을 치느냐 이런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말 나온 김에 하나만 더 드리겠습니다. 여론조사까지 하면서 과학적 근거를 충분히 축적하고 있는 사안이 하나가 더 있죠. 그게 뭡니까? 근로시간 개편제입니다. 주 69시간제 미리 얘기를 했었죠. 그랬다가 이거 아닌가 봐 해가지고 뭐 설문조사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뭐 다음 달에 결과 나온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그러면 어제 연금개혁 방안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발언 기조를 그대로 적용을 하면 이것도 그러면 근로시간을 어떻게 탄력적으로 운용할지 숫자는 비워놓고 국회에 넘기겠다는 뜻으로 이해를 하면 되는 거죠. 동일하게 어떤 접근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런 거죠. 그렇게 이해를 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어제 노동부 장관은 빨리 한다고는 했는데 아무튼 지켜보시죠. 그리고 지금 왜 다른 잣대를 치냐, 왜 차단막을 치냐라고 하셨는데 그 답은 어제 윤지호 국민의힘 원내대표의 말에서 조금 찾을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 잠깐 들어보시죠. 정략적 의도로밖에 볼 수 없습니다. 어쩔 수 없이 우리 당은 필리버스터를 통해 국민들께 두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는 이유를 상세히 설명드리고 끝내 민주당이 단독 처리를 감행한다면 대통령께 거부권 행사를 건의드릴 예정입니다. 노란 봉투법이나 방송 3법은 여야가 합의해서 처리하는 게 아니라 정략적 의도로 야당이 처리하는 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 같아요. 정략적 의도에 얘기하면 국민연금조차도 국회에 넘기면 정략적 의도에 따라서 미룰 가능성 높잖아요. 그건 정략적 의도 아닙니까? 유불리 따지는 거는? 신정규 님이 과학은 숫자로 제시하는 겁니다. 라고 촌철을 날려주셨는데요.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목할 뉴스 어떤 건가요? 고발 사주 사건 기억하시죠? 하죠. 관련해서 손준성 현재는 대구 고검 차장검사인데요. 이 손준성 검사가 공무상 비밀 누설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고 어제 재판이 열렸습니다. 그런데 이 재판에 한동수 전 대검찰청 감찰부장이 증인으로 출석을 했어요. 여기서 발언한 게 지금 주목거리가 되는데 고발 사주 사건과 직접 연결되는 게 아니라 다른 지금 증언을 한 거를 좀 전해드리고자 하는데요. 어떤 증언인데요? 2020년 3월 19일 서울 서초구의 한 식당에서 대검 간부들과 저녁 식사를 할 때 윤석열 대통령 옆자리에 앉아서 직접 들은 내용이라고 하면서 소개한 건데 첫째,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만일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 쿠데타는 검찰로 치자면 부장검사인 당시 김종필 중령이 한 것이다. 이렇게 말을 했다고 합니다. 두 번째, 윤석열 대통령이 조선일보 사주를 만났다고도 했다. 평안도에서 내려온 사람인데 반공정신이 아주 투철하다. 전라도 사람보다 훨씬 투철하다고 말했다며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해서 깜짝 놀랐다. 또 이런 말도 했다는 겁니다.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자, 일단 저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맥락 없이 그러니까 맥락은 이제 빼버린 상태에서 이것만 지금 스트레이트로 전하고 있기 때문에 고발 사주 사건과 직접 연결도 안 되는 걸 왜 증인이 나와서 이야기했는지 그 맥락을 좀 잘 이해를 못 하겠어요. 근데 어제 실제로 이렇게 지금 말을 했다면 이거에 대한 평가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쿠데타 언급은 어떤 거하고 배치되냐면 윤석열 대통령은 입만 열면 헌법 정신을 강조를 해왔습니다. 쿠데타는 헌정 유린 사건입니다. 헌정을 짓밟는 폭거입니다. 그런데 육사에 갔으면 쿠데타를 했을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헌법 정신을 그토록 강조하는 윤석열 대통령이 할 수 있는 이야기이냐. 그래서 저는 귀를 의심했다. 이 말씀을 하나를 드리고 싶은 거고요. 또 한 가지는 검찰의 역사는 빨갱이 색출의 역사라고 했던 그 발언이 사실이라면 뭐하고 매치가 되냐면 최근에 이념 행보. 도대체 공산 전체주의 세력에 대해서 아주 적대적인 어떤 입장을 보이면서 반국가 세력 이야기하고 뭐 했던 그 일련의 행보들 있지 않습니까? 아, 이게 그 연원이 어디에 있고 근원이 어디에 있는지를 조금은 이해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됐습니다. 그런 점에서 한동수 감찰부장이 했던 이 지금 전언이 사실인지부터 검증이 필요한데 사실이라고 한다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어떤 생각을 해오면서 지금까지 공직을 수행했는가 이거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안 될 수가 없다.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말씀해 주신 그 부분이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이렇게 말을 했다는 걸 한동수 전 감찰부장이 전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렇습니다. 그러면 이게 혹시 대통령실에서 뭐 답변할 여지가 있을까요? 별로 안 할 것 같은데요. 근데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응?
다시 말해서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없다가 돼버리면 모양새가 빠지겠죠. 대통령과 전 검찰총장 때 어떤 부장이 진실 게임을 하는 양상이 되니까 모양새는 빠질 것 같고 만약에 했다고 한다면 그거에 대한 부연 설명이 있어야 되는 건데 과연 할 것인가 물음표를 찍어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하지만 정말 듣고 싶습니다. 어떤 취지로 이런 발언을 한 건지 사실이라면. 기자들이 질문을 할 것 같으니까요. 답이 나오는지 시선 집중하겠습니다. 도어 스태핑이 돼야죠. 대통령실 관계자는 하니까요. 브리핑을. 마무리하겠습니다. 더마카 수고하셨어요. 고맙습니다.